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2021년 11월 22일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녘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사느냐 죽느냐, 존재하느냐 사라지느냐 갈림길에 놓인 듯 합니다. 그 이유는 멀쩡한 나라가 43년 전 국부 살해 사건 이후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43년 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전모를 설명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2.6 사건이란 1979년 10월 26일 저녁에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중앙정보부 안가를 말합니다. 이 안가에서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등과 함께 만찬 도중에 박 대통령이 가장 신임했던 권력의 제2인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당한 사건을 이른바 12.6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12.6 사건의 전모, 12.6 사건 당일에 이 나라 육군 참모총장인 정승화 총장이 시해 사건 현장 지근거리인 50m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19시경에 김재규 정보부장이 저녁 만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때 궁정동 안가 지척에는 지척 간의 거리는 불과 50m. 그 옆방에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계획된 김재규의 저녁 초청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대통령과 김재규 부하 김정섭 차장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라는 연락을 받고 총장은 김정섭 차장과 시국 상황을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정승화의 귀에 수십 발의 총성이 들린 것입니다. 정승화 총장은 바로 옆 골목, 바로 옆 건물 쪽에서 수십 발의 총성을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무슨 총소리인지 그저 알아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김정섭 차장부와 저녁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30경비단 궁정동 파출소에서 총소리를 듣고 각각 현장에 확인하러 왔다가 정보부 요원이 이상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한 사실을 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간 이상 군 생활을 한 참모총장이 50m 옆 건물에서 나는 총소리를 구분할 수가 없었다니 이게 말이나 된 소리입니까? 그 총소리와 함께 피가 범벅이 된 와이셔츠 바람으로 복부 허리에 권총을 찔러 넣고 신발을 신지도 않고 허둥대는 모습으로 김재규가 나타나서 허겁지겁 총장 큰일 났다 라고 말하면서 빨리 차에 타라고 재촉을 하자 정 총장은 김재규 요구대로 현장에 확인도 없이 즉시 김재규 차에 동승하여 6번으로 기대하면서 참모총장의 기본적인 책무인 국가안보와 대통령 유고 시에 대비해야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국가적 중대변란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격경위와 범인 색출에 신속히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김재규에게 내부 소행이냐 외부의 짓이냐고 단 한 번 물어보았을 뿐 범인이 누구인지 더 이상 확인도 안 하고 계속 범인 김재규의 지시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차 안에서 범인 김재규는 오른손 엄지를 아래로 찍으면서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표시를 하면서 나라의 운명이 총장의 어깨에 달려있다. 그리고 격려하면 뒤 사단 병력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고 정승화 총장은 범인 김재규의 혁명 계획대로 움직임으로써 참모총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범인 김재규의 의도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범인 김재규와 현장 옆동에서 식사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 범인과 함께 행동하면서 범인 지시대로 따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장 의심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계엄선포와 합동수사본부의 임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대통령직은 법에 따라 최기화 국무총리가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고 최기화 대통령 권한 대행은 사고 다음날 새벽 1시경에 긴급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정승화 총장이 사건 현장에 있었고 범인 김재규와 깊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던
국무위원들이 정승화 총장을 겸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일 12.12 사건을 불러호개한 단초가 된 것이며, 계엄 선포와 동시에 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 합동수사본부장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임명되고, 동시에 강력한 수사팀 보강을 위하여 육군 범죄수사단이 합동수사본부 수사 2국으로 편입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정승화 총장 연행은 수사 1국장인 허삼수 대령과 수사 2국장인 우경윤 대령이 맡은 바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장은 법에 의하여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물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막중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사건 당일 만찬에 참여했던 김재규 정보부장, 김계원 비서실장, 차지철 경호실장 등, 차지철 경호실장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중앙정보부 관련자들까지 철저히 수사를 강행하여 김재규가 범인임을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승화 총장이 범인 김재규와 사건에 깊은 관련성이 있고 사고 당일 행적에 의심 가는 부분이 많았음을 확인하고도 이미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정승화 총장은 사건과 관련하여 참모총장 직위에 걸맞지 않는 비겁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첫째, 김재규가 대통령과 만찬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오후 4시경이며 그로부터 30분 후인 4시 30분경 김재규는 정승화 총장에게 궁정동 안가에서 저녁이나 하자고 이중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승화 총장을 사건 현장 옆방에 불러놓은 것은 이미 혁명 계획을 알려줬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극 동조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해 있던 정승화 총장에게 김재규는 대통령과 갑자기 만찬이 되어 있으니 김정섭 중앙정보부 차장과 이야기하면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정승화는 이러한 김재규의 말도 안 되는 이중 약속을 순순히 들어주었고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어떻게 이중으로 약속을 할 수 있으며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대통령과의 만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겠습니까? 정승화 총장도 이미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가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각 식사 약속을 거절하고 날짜를 다시 정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비상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정승화는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고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관에게 작성한 진술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거쳐가면서 합동수사본부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김재규 범인을 옹호하는 발언과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여 일부 지휘관들이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회의가 중단되는 일도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은 이학봉 수사국장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연행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수사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기하 고난 대통령을 말합니다. 동시에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승화 총장의 연행에 대한 합법성을 수사기록에서 밝혔듯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화 총장을 연행해서 수사하겠다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계획은 당시 개헌법에 의한 것으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사 행위인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계엄사령관 부하인 전두환 장군이 상관인 계엄사령관을 연행할 수 있느냐, 이러한 주장은 수사에 숫자도 모르는 무지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며 의도적으로 불법 연행으로 호도하기 위한 모략 중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엄영하에서 합동수사본부는 범인과 사건이 관련된 어느 누구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사 중에 책임자인 합동수사본부장이 김재규 범인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피의자 신분인 정승화를 연행 조사한 것은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수사 행위인 것입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최기하 고난대행에게 수사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는 합동수사본부장은 사건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일일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정승화 총장 연행도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겸사령관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연행에 관한 수사 계획을 보고하고 동시에 연행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최기하 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진 것은 대통령이 정승화의 연행 수사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후에 제가 하겠다고 하여 장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노재현은 도주해버렸고 결국 재가를 한 것은 사후 재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유압감을 받아서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재가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던 신현학 총리와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도 12.12 사건 당일 저녁 대통령과 최광수 비서실장, 신현학 총리 등이 계속 함께 있었던 것이며 신현학 총리 등이 전두환 장군과 동행했던 장군들도 대통령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였고 차를 마시며 시국 상황에 대하여 담소를 하면서 장관을 기다렸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2.12 사건에 대한 수사에 걸친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재수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88년 12월에 일부 제야단체에서 12.12 사건에 대하여 최초로 고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발 내용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군부대 병력을 동원하여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검거하고 중요 국가기관을 점령하여 내란을 이르렀다는 고소고발을 해옴에 따라서 검찰은 4년여에 걸친 자료 수집 분석 등 장기 수사 끝에 1992년 12월 26일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동하고 사람을 살해했다고 단정히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이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을 불복한 고소 고발인들이 이듬해인 1993년 1월 고검에 항고했고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12.12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후인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재조사가 시작되어 94년 10월 29일 검찰은 1년여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헌법재판소까지도 95년 1월 20일 검찰의 기소유예에 합당한 처분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95년 11월 30일 검찰은 특별법 제정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상황이 주어지자 12.12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개전 의정이 보이지 않아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웃지 못할 명분을 내세워서 역사 바로 세우기 정치적 보복 재판을 강행하여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처벌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은 설명한 바와 같이 수차에 걸친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됨으로써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처벌이 불가능하니까 과반수 이상의 헌법재판관들이 5대 4의 위헌법률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소급 입법, 바로 5.18
특별법을 적용하여 더욱이 12.12 사건은 5.18 사건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12.12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5.18 특별법과 12.12 사건을 억지로 끼워놓은 것입니다.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재판관들은 범죄 사실을 중점을 정승화 총장을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연행하였다고 정승화의 원죄, 대통령 살해한 김재규 범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피의자를 제쳐둔 채 연행 절차상의 문제만을 부각시켜 군사 반란으로 준비된 결론으로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12.12 사건이 군사 구테타로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사건 현장 바로 옆방에는 범인과 저녁 식사를 약속하고 고의였던 몰랐던 간에 범인과 행동을 계속 같이 한 것은 참모총장의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범인의 요구대로 따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계엄사령관직은 물론 총장직 등 모든 지위에서 물러났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 군의 전반적인 여론이었던 것입니다. 설사 계엄 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물러나지 못하였더라도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 불행한 12.12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12.12 사건은 5.18 사건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12.12 사건을 위헌적인 5.18 특별법에 끼워 넣어서 합동수사본부의 합법적인 수사행위를 반란죄로 처벌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은 정치적 보복적 재판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12.12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12.12 사건은 재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역사 바로 세우기 원칙인 것입니다. 이 글은 12.12 사건의 주역으로 몰려서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뒤바뀐 당시 범인 공범자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러 갔던 전 헌병감 예비역 육군 소장 신윤희 장군이 중령 당시
정승화 총장의 연행 사건에 총장 공감병들과 총격전까지 벌였던 신윤희 전 육군소장 헌병감의 증언의 진술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는 50년 근대사, 현대사의 역사는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기술해야만이 그게 역사 바로 세우기인 것입니다. 저는 5.18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42년 동안 자료를 모으고 또 이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기록으로 서술해 놓은 사람 한 사람으로서 지금 반세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바로 기록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 50, 60대의 국민들이 이 왜곡된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후대에 남겨두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남겨서 이 자료만이라도 후대에 전승시키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이 들어서 이제 밤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당시의 사건들을 재판 기록이나 증언자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기술한 것입니다.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